오늘 시간 우리 라운드라 6주기 때 우연찮게 박수호 선생님, 최일화 선생님, 유미애 시인, 또 최부님 시인님, 인경욱 시인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 중에 라운드라에서 릴레이 문학 강의를 좀 한번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하고 오늘이 인경욱 시인 문학 특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박수호 시인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일화 시인님, 최부님 시인님, 유미애 시인님, 김양숙 시인님, 또 경주에 사는 이령 시인님 해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일정은 일단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가 선별한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학 강의에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시고 문학 강의에 통해서 여러분들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나훈재 대표님께서 그냥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저 박수호입니다. 사실 제안을 받고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대담하는 정도의 자리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임경욱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모양이 갖춰진 상당히 커다란 거여서 갑자기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대로 가볍게 우리가 관심거리인 시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자리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계란 한 판 고영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죠. 혹시 못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요. 여기 있으면 여기. 요 앞에 놔두고, 요 홍시인 여기 놔두고, 요 앞에 놔두고, 그 앞에서 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거 말고. 이렇게, 제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정도 때문에 1시간 동안을 어떻게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제가 고심을 하다가 여기 지금 계란 한 판이라는 고영민 시인의 시를 한 편 좀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맨 나중에 정리하면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뭐 아까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시라고 했던 일인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시를 한번 보면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우선 제가 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다분히 저는 좀 편향적입니다. 편향적. 이게 보통 대부분 다 좀 객관적이라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시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음식의 취향, 고기보다는 생선을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좋아하고, 심심하고 단순하고 담백한 것보다는 맵고 짜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취향. 음식이 그렇듯이 내 시가 맵고 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내 시도 아마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얘기, 시에 대한 얘기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 생각이고요. 오늘 그래도 얘기하는 중에서는 시간에 주로 이런 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안도연과 오규원, 그 다음에
황지우, 그 다음에 누구죠? 섬진강 김용택. 뭐 그런 분들의 얘기가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쏙쏙 먹히기는 우리 속담과 격언처럼 우리가 시 쓰는데 요렇게 한 줄, 두 줄 간결하게 간추려서 얘기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우선 내가 쓰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의 그 시에 대한 얘기를 여기 간추리는 정도로 얘기하면서 오늘 시에 대한 우리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저한테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시가 되느냐? 저한테 이게 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시가 아닌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시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것을 가져와봐라. 누가 함부로 이건 시가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이건 시고 이건 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구분을 쉽게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시라는 것이 어떻게 떠들어 보면은 자꾸 떠들어 보면 볼수록 예전에 이건 시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부분도 지금 또다시 보면은 그래 이걸 시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이제 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론 너는 누구냐 너는 뭐냐 라고 묻는 거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칸트가 내가 대학에서 10년을 너는 뭐냐를 가르쳤는데 나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듯이 시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봤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역시 이제 이게 확실하게 시고 이건 시가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나는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시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시는 감동이 오더라. 이런 겁니다.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읽어보니까 감동이 오더라. 우리가 고심하고 있고 쫓아가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핵심이 그런 게 아니겠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이렇게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가 시 쓰면서 그게 고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시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자꾸 또 들어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찾아서 우리 거꾸로 이제 여기 올라가서 직접 맛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시를 맛을 보고 했더니 그렇더라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안도현 얘기를 한번 좀 빌려볼게요. 그 안도현은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시가 뭐냐. 여기 좀 내려주십니까? 저기 안도현이 또 자기 자신도 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는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시라고 나는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어느 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새로운 어디서 본 듯한 그건 벌써 이미 한물간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데 어떠냐 새로운 언어로 표현된 시 새로운 언어로 표현된 시 그럼 또다시 하나 또 얘기해 새로운 인식이 도출되는 시 새로운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동을 주는 시 이 정도쯤 되면 나는 좋은 시라고 하겠다. 안도현의 얘기입니다.
이제 안노현 얘기를 빌리면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은 시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소통하자는 데 있지 않겠어요? 소통하자는 데 있는데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중에서 늘 글 쓰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늘 저는 이 얘기는 한 번쯤은 잘 기억해 둬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옥사골문학회나 부천 작가회의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 그래서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일반 글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어떠냐면 대상을 감지하고 언어화 아니면 이걸 형상화, 대상을 감지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대부분 거의 이렇게 만나는데요. 여기서 이 영역까지는 어디까지냐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작가 아니면 뭐 시적 하자 뭐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기는 독자가 보는데요. 이것을 해서 이건 시인이 시적 화자가 이 작품을 완성한다면 우리가 내놓은 것을 작품으로 내놓습니다. 독자는 뭘로 만난다? 작품으로 만난다. 대상을 감지하고 언어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만나지 못하고요. 작품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만나서 이 작품 속에서 꼭 역으로 독자는 이 작품 속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느꼈구나. 그리고 이걸 썼는데 표현을 이렇게 썼구나. 이걸 하거든요. 이걸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과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학은 어떻게 한다? 아니면 시는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글을 쓰는 작자는 시적 화자는 철저하게 치밀한 계산을 해서 내가 여기 감지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온통 완전하게 독자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쓰는 글이지만 뭔가냐? 여기에 있는 다른 대면한 독자를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끔은 말이죠. 시를 만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는데 저기 노래방에서 혼자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폼 뭔가 모르겠는데 열심히 혼자 부르는 게 사실은 작품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다 나 혼자 내 기분에 따라서 흥얼거리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작품들을 시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설픈 자기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막 드러냅니다. 여과 없이. 자기는 잘 이해하겠는데 이 감지한 것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독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철러든 감상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나는 좀 약간 행사수선인데
격언 같은 거 문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 괜찮은 것 같다. 문학은 독자에게 아정된다. 이런 말들. 또 하나 그 가끔 저는 이제 그 증정본의 책을 받아오는데요. 증정본 받아본 책 중에서 혹시 제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한 경우 예를 듭니다. 책에다가 1,000원, 이상, 땡땡, 이렇게 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 양반이 왜 이걸 썼을까? 왜 이걸 썼을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되려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옛날에 한 1920년대쯤은 괜찮았을지 모를 거예요. 아니면 한 40년대까지 정도까지도. 아니, 전통 양보한다면 한 50년대, 60년대까지 괜찮았을 거예요. 이런 작품이 오는 순간 나는 어떤, 이게 참 한참 나이가 먹었구나. 우리 시대에 벗어나. 그 사람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하지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소중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별로 소중이 없는, 지금 말해서 우리 시대의 컴퓨터를 요즘 그 텔레비를 보는 세대는 적어도 50대, 60대 이상이 60대, 70대입니다. 앉아서 텔레비 보는 세대는. 젊은 친구들은 뭐 드라마를 보건 뭐 야구 중계를 보건 휴대폰을 놓고 다 이거 바로 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못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금방 다시 뭐 하죠? 다시 보기 해서 그냥 봐요. 지금 지금 한 60대나 70대 되는 양반들은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는데 뭐냐면 이 시간에 내가 놓치면 안 돼. 그 드라마를 보러 가야겠어. 이러고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분들은 이 시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이 양반들은 이 시대에 익숙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좀 어떻게 하겠어. 젊은 사람을 감각으로 바라볼 때는 잘하고 있다,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게 춘원이라는 이 작품을 봤는데 어떠냐면은 그 옛날에 소중했던 경험이나 너무 오래했던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사실은 보낸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대단히 죄송한데 반도 못 넘기고 그냥 책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 어디에 쌓아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버리기는 좀 미안하니까 한 1년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는 슬그머니 이제 그 헌책 내보낼 때 슬그머니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고 뭐나 봐가지고 원래 이 종이상자에다 잘 뻗어 다른 사람 못 보기 위해서 재활용 수집하는데 가만히 내가 버리면 좀 미안하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최소한 그분은 정성을 다해서 썼을 텐데 그런 거죠. 걔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 이런 거죠. 이걸 쓰는데 춘원을 쓰고도 그게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면 춘원은 당연히 써야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를 쓰면서 가끔 시 속에 이런 것들을 저는 가끔 많이 봅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내가 그냥 이상 땡 이라고 쓰는 것보다 춘환이라고 앞에다 붙이면은 다른 사람 굉장히 괜찮게 봐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시에 대한 얘기도 가끔 그런 걸 만나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종종 가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 이럴 겁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것에 익숙하고 그랬던 시대에 뭐 내가 쓰는 일이 어떻겠느냐.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환경에 통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긴 하지만은 나의 한 작은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편향돼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어떠냐면은
그 사실은 어떤 때는 그러면 요새 젊은 친구도 알아먹지 못한 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그렇고 그렇고 그런 얘기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 애들 못 알아먹는 시를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그 젊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 개인사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경우들 흔하게 보거든요. 가끔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심은 어떠냐면 실제 요새 젊은 친구들의 그 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은 약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들 중에 있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대상을 감지해서 언어화하거나 형상화해서 작품으로 내놓을 때 이 작품은 독자들의 몫이 이런 몫을요 사실은 적절히 잘 활용하고 남겨둔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문학은 독자에 의해서 완성된다는데 문학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할 말만 딱 한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독자의 몫은 분명하게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야 뭐가 있냐면은 그 문학이 다양한 평가를 다양성 한 작품이 하나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읽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읽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독자는 뭐냐면은 독자가 자기가 이 사람만이 한 경험이 있어요. 뭐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만이 지식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요 사이에 행간 이 사이에 함축적이라는 얘기겠고요. 시의 함축적이라는 게 함축적이고 한 얘기들이 이 사이에 숨겨놓은 걸 요걸 배경으로 자기들이 읽어낸다는 거죠. 찾아내고. 그래서 약간 다르게 이해하거나 상당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얘기하면 이럽니다. 세월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세월호처럼 그런 일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로 했거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일을 그냥 못 넘겨요. 아니 슬픈데 일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독자의 각자의 개개인마다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다르거든요.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오독의 역사라고 그러죠. 읽는데 우리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 다르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치고하고 싸우고요. 가끔 제가 이제 촌놈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촌놈은 굉장히 나는 좋은 사람을 칭찬할 때 쓴다고 그러거든요. 나만 가만히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 내가 왔는데 야, 이 촌놈아 그렇다고 그런다면 아마 내가 맥살을 잡힐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쓰는 의미는 약간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그런 투성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뭐 팩트, 사실 뭐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보면요 우리의 역사는 오독의 역사다 얘기, 문학의 역사 그런 얘기를 가질 충분히 있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문학이 사실은 다양하면서 재미있어지는 거죠. 사실은 계산에 1 더하기 1이 딱 맞아서 2처럼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은 어떠냐면 이 독자의 몫을 넉넉하게 잘 넘어줍니다. 잘못 남겨두면 비약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건너뛰면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뭐지? 돼버리면 곤란하지만 이 치밀하게 계산을 잘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혹시 그렇습니까? 보시는 분은
아니, 예? 아니, 아니, 제가 이걸 좀 주라. 오, 비밀번호가? 아니, 이건 비밀번호는요, 아니, 너무 잘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느려 터져서. 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사실은 제목을 내가 무엇을 쓸 것이 하지 마라 그랬죠. 내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나 무엇을 쓸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라.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민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거든요. 여기인데 잠깐만요. 이걸 내가 여기 배터리 전용도 바로 시도 이렇게 하고 거의 잘 안 보이죠? 그냥 들으십시오. 그 어깨와 펜 끝에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고 예쁘게 꾸미려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내가 그 시론 한 권을, 압축된 시론 한 권을 말씀드릴게요. 휴게실에 가면 화장실,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있으면 여자들, 이게 여자분들을 저기 불행하네. 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보든지 얘를 데리고 들어가보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압축된 신호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시 한 100편 버튼이 써봐도 남을 만큼 한 발 더 가까이. 소빙기 앞에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 발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그 한 발 가까이 가지 않아가지고 뭘 하느냐면요. 모임을 다른데 청소하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붙여놓은 이름인데 이게 바로 시인데 어떤 소재를 바라볼 때 가까이 근접해서 그것과 만져보고 냄새 만져보고 훑어보고 기어차고 이런 거 해봐라. 그러지 않고서 겉이 피상적인 얘기 가지고는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고 그런 시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정조준. 아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아세요? 남자야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만 아니다. 눈물뿐이 아니다. 그러면 흘리지 말아야 할 게 눈물뿐 말고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 얘기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소재를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냄새를 만져보고 모해보고 막 뭉개보고 난 다음에는 그러고 나면 뭔가 그 시가 나온다. 오래 들여다보면 시가 나온다. 다분히 사실은 시라는 것은 내 느낌을 적는다고 하니까 내 감상을 막 마음으로 부드럽게 막 늘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슬프고 외롭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 쓸쓸함이요. 사실은 목마와 박인환의 목마 숙녀를 우리 젊었던 시에는 시 좋다고 기가 막히게 안 해본 사람은 없지만 김수영이 단 한 방에 이런 것이 시냐고 단 한 방에 갈려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단숨에 물론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느낌의 축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정도 가능했겠지만 물론 아직도 여전히 훌륭하긴 합니다만은 다르게 김수영처럼 보는 사람은 이거 작품 같이 있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사실은 우리가 정서의 느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규영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그 시가 상당히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 증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우아한 품격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당했어요.
모두들 앞에서 훌쩍훌쩍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아주 슬픈데 울음을 안고 꼭 삼키는 모습이 보는 옆에 독자들이나 옆에 보는 사람들이 더 슬프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저렇게 절제하는 모습이 상당히 품격 있게 보이거든요. 시도 그렇습니다. 이거 화장실 가면 그냥 남자들은 거의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화장실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고 그러는데 우리 친절한 작가들께서는 어떠냐면 꼭 뒤에 달아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정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부로 두면은 독자들이 잘 알아서 자기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이런 걸 통해서 잘 소화해내는데 귀엽고 그렇게 읽지 말고 내가 쓴 대로만 읽어. 그렇고 자기 작품의 다양성을 한꺼번에 묵살시켜버립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마저도. 내 쉬운 얘기했고 여기 이병규 교수님이 이게 한번 이제 카페 현산서재라는 블로그에 가서 한번 보면 김혜화의 아내의 봄비라는 시를 보십시오. 어떠냐면 이런 시입니다. 아내가 이제 시장에 이제 떨이 늦게 갑니다. 떨이 시장이에요. 그럼 떨이 시장에 가면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 양반이 떨이 시장에 가는 이유는 싸게 살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싸게 살려고 가는데 마지막 돌아 나오려다가 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 플라스틱 바구니에 나물들을 얹고 있는데 가서 마누라 쪼그려 앉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 하나라고 한참 보다가 다시 되돌아보니까 아내가 그걸 삽니다. 2,000원만 달라는데 굳이 1,000원을 더 얹어줘 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노인은 황당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더 500원이라도 깎으려면 깎았지 더 얹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얹어줘요. 그런데 털고 이 시적 화자는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데 돌아서 나오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넙니다. 그러면서 슬쩍 틈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할머니는 일어서서 엉거주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만 있습니다.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어떠냐면은 친절한 작가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작가께서 그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젊은 아낙네를 고마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내부로 두면 그냥 건너가고 놔두면 고마운지 만지 뭐 어쩐지 자기 알아서 굳이 이해할 텐데 이렇게 니들은 꼭 그걸 달아줌으로써 어떻게 한다? 니들은 고맙다는 것만 봐 라고 해버리는 일과 똑같은 일을 결과의 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그럼 너무 친절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있을 때 남의 일에 개입해야 할 일이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개입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오지랖 넓다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분이 성의적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작가의 작품으로 독자들 앞에 내놓을 때는 그런 것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쯤만 되면은 시는 한국 웬만한 억연 시 작품 현대 시 작품 한 권 읽는 것보다 괜찮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만 해도 사실은 그럴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깨와 펜 끝에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쓰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어떠냐면은 강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송나라 시인 강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의 높은 경지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치가 높은 경지, 뜻이 높은 경지, 상상력이 높은 경지, 그리고 하나가 자연스러움이 높은 경지.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쓴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어떤 의도를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이 작가의 의도를 있는데 선수들은 어떠냐면 작가의 의도가 잡히지 않도록 자기가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끔 잘 정리해서 숨깁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급의 독자들은 나를 이 글이 끌고 가려고 그래? 이 마음대로 이렇게 너무 뻔히 말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이런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듯이 시작품 속에 그런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방송국에 텔레비 나옵니다. 신인들이 나오는데 뭐 하냐면 이럽니다. 연기가 어설픈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너 연기하냐 너? 그러죠. 너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불암이라든가 김혜자라든가 이 고수대에는 뭐 박혜수 뭐 이런 분들 연기는 어떠냐면 실제로 이 드라마 속의 인물이 아닌 실제 내 생활에 살아있는 이 환경 속에 살아있는 어떤 인물 같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하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저기 누구죠? 이효덕 선생이 얘기했던 부분도 그런 게 아니겠나 싶고요. 좀 지나갔습니다. 아까 이제 일단 좀 그런 거고요. 우선요. 자신의 눈에서 본 것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떠냐면 이런 거죠. 안도현이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묻는다. 사실은 연탄 많이 갈아보시고 뭐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 눈바람에 끓여보고 왜 그렇게 많이 해봤으면서 안도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못 쓸까요? 사실은 왜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 해남 우수영 울들목에 가면은요, 봄철 6월쯤 되면 보리 숭어가 올라옵니다. 원래 숭어라는 것은 집단 한껏 밀려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숭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눈앞에 뻔히 보여도 못 잡는데 거기 뼈치살을 하나 탁 짚고 있는 사람은 탁 떠서 한 번 뜰 때마다 몇 마리씩 잡혀서 쫙 잠시 후면 바켓이 하나가 되는 숭어가 되죠. 우리는 내 앞에 무수한 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데 어때요? 좀 이제 놓쳐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연탄이에요. 그렇게 연탄을 갈아보고 불을 꺼뜨려보고 밤에 연탄을 안 되면 옆에 빌리러 가보고 그랬으면서도 그 연탄에 대한 얘기는 무심히 지난 거죠. 막 지나가는데 있는데 무심히 지나간 거죠. 예, 그렇게 지나가면 그냥 다 놓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요, 자신의 눈거, 사실은 이거 말고요,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있는데, 간접적인 경험도 실제로는 직접적인 경험만을 쓰기보다는 대부분의 시들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에다가 직접적인 경험이 이렇게 참 잘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본 것,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시 여겨라.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 또 만져봤던 촉감, 맡아봤던 후각, 냄새, 뭐 이런 것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안도현은 굉장히 많이 엄청 메모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안도현은 어떠냐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삼겹살집에 가면은 안도현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면은 삼겹살을 자기가 뒤집고 굽고 한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고 구워진 것만 나타나면 뭐 이러고 준비하죠. 근데 이제 안도현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삼겹살을 고르는지, 불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쯤 돼서 어떻게 하면 익혀서 어느 정도 소스에 지금 맞는지, 이것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뒤적거리면서 진짜 삼겹살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안목을 가져 있을 때 된다는 얘기고요. 뭐 아까 여기 간접적인 경험 얘기 요 얘기 속에 이런 건 김용택의 그 여자네인데 다른 건 없고요. 여기 싱그러운 이마와 검은 속눈썹에 걸린 눈, 장독의 여름에
장독에서 김장김치를 꺼내면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눈썹 위에 눈송이가 탁 얹히는 모습을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김용탁의 이제 시 일부였으니까 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아까 그 직접적인 경우의 예를 든 거고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직접적 본 것을 쓰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써라. 첫 번째, 두 번째, 좀 가까이 있는 것 써라. 멀리 있는 거 쓰려고 그러더만. 이정록이 이렇습니다. 이정록이. 내 시의 소재거리는 어디냐면, 내 울타리 안,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있다. 아니, 사실은 울타리 안도 너무 없다. 우리 문지방 안에 있다. 거기다 더 더해서 사실은 내가 앉아있는 내 차례 둘레에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제대로 보거나 읽어내지 못하는 데서 사실은 그걸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요 얘기를 보면서, 이제 이정록이 이제 한 얘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간혹 쓸 것이 없어서 못 쓰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당신이 지금 전화를 하는 곳에서 손에 잡힐 때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걸 쓰라고 합니다. 자, 그 앞에 보이는 거 뭐 있어? 그 앞에 종이컵? 종이컵을 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곁에 있는 것부터 마음속에 데리고 살라고 한다. 단언컨대, 이 양반도 단언컨대 그러네. 좋은 시는 자신의 울타리 안 문지방 너머에 있지 않다. 너머에 밖에 있지 않다는데 그 안에 있다. 문지방에 켜켜이 쌓여있는 식구들의 손때와 그 손때가 가려진 나이테며 옹의를 읽지 못한다면 어찌 문밖 사람들의 애한과 세상의 한숨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죠. 직접.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죠? 작은 것부터 써봐라.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있는데, 이건 저기 이정록의 시인데요. 주름살 사이에 젖은 그늘인데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요. 백대쯤 엉덩이를 얻어맞은 암소가 수록눈을 갈라말고 우뚝 서서 파리를 쫓는 저 긴 꼬리로 얻어터진 데를 비비다가 불현듯 고개를 꺾고 제 젖은 목주름을 보여주고는 저를 후려팬 노인의 골진 이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 긴 눈썹 속에 젖은 해가 두덩이, 오래도록 씩씩거리는 저물녘의 수렁물. 근데 여기 노인의 늙은 소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생기는 주름. 아마 옆에서 가까이서 서로 키워서 가까이서 본 사람 틀림없이 볼 수 있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를 후려팬 노인의 골진 이마가 골이 져 있는 그 기마를 이렇게 겹치시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 소와 이 노인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동일화, 그냥 동일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식의 얘기인데 바로 이렇게 이 작은 이마의 주름살과 이런 것에 사실은 관심을 가져라. 사실은 문개가 크고 아름답고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은요. 작은 거 써라. 자,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 이제 주로 작은 거 써라인데,
제가 이제 뭐 작가들의 이 양반 저 양반 시론 아니면 또 이런 뭐 산문집 이런 데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에서 이제 주로 듣는데, 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높은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쓰지 말고 낮은 곳에서 돌아앉아고 우는 것들에 대해서 써라. 시는 절대로 초월한 자의 향기가 아니다. 고귀한 사랑이 아니다. 시는 초월하지 못한 인간의 발가락에 나는 냄새고 지저분한 사랑이며 인간과 자연의 불화이며, 나는 내 시에서는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시에서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라고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른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입니다. 최영미. 근데 이 사람이 내 돈 냄새가 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어쩌면 빳빳한 수표가 아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뒤쪽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냥 가서 최영미 내 시에서는 돈 냄새 정도만 치면 아마 이 시가 인터넷에는 검색대로 뜰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요 얘기, 저 사실은 요 얘기 하면서 시를 쓰려거든 문학인에서 독파에 연연하지 말라. 이론이나 세계관이나 시를 낳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기가 당신의 이론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냐면, 이게 이런 데 나오면 여기서 질문 있으니까 대답을 하면 기가 막히게 뭐 질문, 말하는 사람을, 강사나 말하는 사람을 입을 턱턱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냐면 이 문학 강연만, 아니면 뭐 평생 교육이나 뭐 이런 데 코스 10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시는 한 편도 못 써. 써서 얘기해야 할 일들인데, 그 양반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냐면, 시를 공부하는 다른, 우리 이제 시를 공부하는 동아리들이 이제 몇 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이 읽으면 3권, 한 2권, 한 권 읽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그 정도 좀 하고 말지, 한 몇 권씩 다 읽으려고 뭐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가끔은 이렇게 오랜 동안 붙들고 있으면 이론 속에 갇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실은 이래. 근데 내가 얘기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도 맨 마지막에 하려는데 미리 좀 땡겨서 하려니까, 내가 여기를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로 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건너갈 때는 바로 될 텐데, 그 다음에 건너놨어요. 건너고 났습니다. 이게 무슨 보물단지라고 그 배를 비었고 메고 육지를 끌고 갑니까? 그냥 그 강가에다 내놓고 난 떠나야, 시에 매이지 않아야 할 일인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런 쪽에 매여서 글 쓰는데 도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방금 했던 얘기 덧붙이는데요. 그리고 하찮은 것 써라, 작은 것 써라, 하찮은 것 써라, 내가 직접 경험해본 써라, 뭐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내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장미와 백합의 우아한 향기에 취하지 말고 저 들판의 민들레와 제비꽃의 누이에 취하라. 금메달을 목에 건 승리자의 영광보다는 꼴찌로 드는 선수의 실패를 경배하라. 성형수사는 처녀의 얼굴을 경멸하고 중교로 뒤덮인 소녀의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익혀라. 이게 너무나 늦어가지고 사실은요, 우리를 감동시켰던 일이 하나가 있었죠. 예전에 누군가에 이제 됐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여고생이었는데, 자기 어머니는 생선장사예요. 옛날 다라이라는 이런 거 생선을 이고 돌아다니면서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많아요. 그런데 얘는 잘생기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딸 하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제니 옷도 단정히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읍내 시장 근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들어본 듯하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그냥 뭐 하고 했는데
야야 너 부른다. 그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니까 대명이 같이 가다 고개를 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였어. 어머니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를 빨리 손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여학생이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이 여학생이 그 일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건 꼭 숨기고 싶은 얘기죠. 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꺼내놓고 자기 반성까지 겉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의 모양은 그 여학생의 잘못된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승화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는 안 하고 싶거든요. 미당 보십시오. 23살에 자화상 애비는 조공이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요즘은요 작자, 시적, 화자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일 피하기 시도해서 시인, 뭐 작가 뭐 이렇게 이런 걸 피하기 싶어서 시적, 화자 뭐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시적, 화자라는 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개념이 있었던 때도 아니거든요. 미당이 그 얘기를 애비는 종이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아픈 거, 더럽고 지저분한 거, 내 약,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쉽게 못 드러내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시적 소재로나 시적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다 털어놓는다고 다 털어내놓지 마십시오. 그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택수의 아버지 등입니다. 손택수는 담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부산에 가서 이제 자식들 이제 뭐 거기서 살기가 어려웠던가 보죠. 부산에 갑니다. 근데 거의 지게꾼 상당히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지금 날라요. 손택수의 아버지의 등을 비님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 글자가 이렇게 적게 할 수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손택수가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가죠. 어렸을 때 클 때.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아버지가 쓰러져서 갑자기 없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등을 보니까 지게자국이 새까맣게 지금 부산 사시가 보는 분들 맨 언덕 끼고 막 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파른 길인데 이 지게를 치고 짐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손택수가 그 얘기를 씁니다. 여기 잠깐 내가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리고 달지면 해를 치고 걸어 나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 병원의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이러거든요. 손택수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려 독자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실은요 이게 이제 나 우리 집 엄청 부자고 어쩌고 그런데 별로 어떤 가문은 자랑하지 마라. 가문이 어떤 가문은 자랑하지 마라. 근데 어느 누구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돼? 내가 잘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별로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데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진짜는 낭중지추라고 숨겨도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입으로 내가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쪽보다는
별로 사실은 그 절제하고 자제하는데 자제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 오 요새 세상은 너무나 훤해서요. 그 사람이 무슨 상을 받았는지 뭘 어땠는지까지 환하게 다 드러나는데 저 박교수는 박사기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소문이 다 온 동네 곧장 동네 다 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내가 한다. 어떤 사람이 있어. 내가 박사기 받았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실수했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보통 살 때 뭐라고 그러죠?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시가 괜찮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갖고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를 야, 내 시가 괜찮았다고 막 누가 얘기하고 내가 어쨌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가서 그 떠들어 봤더니 별로예요. 사실. 걔네 어떠냐면 요 얘기들이죠. 요 이제 우리가 있던 일들 중에서 사실은 시 쪽에서 보면은 이런 쪽에 훨씬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신의 흉터와 감기와 결핍과 불행에 주목하라. 당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과는 이별하고 당신이 부끄러운 것들과 손잡고 결혼하라. 당신이 두고두고 추억스럽게 여기는 것, 감춰두고 싶은 것, 그래 그것을 꺼내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제 똑같은 건데요. 얘들이 이제 그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한 예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서 죽고 우리 차는 뭐 캐디락이고 우리는 매번 있을 때마다 주말이나 되면은 거의 우리를 유원지나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기구나 뭐 이런 것도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면서 우리를 저기 사랑하신다. 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한 애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바쁘다. 가끔은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고 저녁 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학교를 끝나고 갔을 때 늘 그 어머니 아버지는 내게 책상 위에다가 돈을 조금 넣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날은 좀 묘하게 옛날하고 달리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와 누워 계시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 돈을 꺼내가지고 또 게임기를 가려다가 느낌 이상해서 이거 괜찮으신 게 아닐까?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해서 이 애는 다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아버지 이불창에서 이불을 하나 꺼내서 슬픔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게 어느 쪽의 글이 진짜의 그 부모의 사랑이나 이 아이의 부모 사랑이나 어느 것인지 한번 따로 비교해보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감동할 사람은 없다. 우리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상을 하나 받고 나서 자기가 요란히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는 요란 떨지 않아도 자기가 얘기해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좀 우리가 글 쓰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아까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가까이 있는 거, 하찮은 거, 뭐 그런 것들. 사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얘기들이 들었지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뭐 고민하라고 그런 건데요. 그 얘기도 대강 뭐 이런 정도만 어떤 소재를 되게 쓰느냐가 아니다. 그 소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시적 경험은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 중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적이 있는 시적 경험. 좀 다른 사람이 바라본 시각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건 아류다. 나만이 바라본. 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도블록 사이에서 민들레가 하나 이렇게 딱 올라왔어요. 티커시를 쓰는 사람이 딱 그걸 찍어놓고서 거기 사진을 딱 찍어놓고 저기 있습니다. 왜 하필 너는 왜 하필 왜 이곳이냐? 그렇게 묻다가 나를 둘러보았다. 저도 이 척박한 이 도시에서 자기의 삶을 그것 통해서 그냥 바로 얘기한 거죠. 그런 얘기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이에 있는 민들레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좀 빛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좀 이런 것도 좀 했고요. 요 얘기. 시는 물론 시는 뭐다? 은유의 덩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내가 자꾸 우리 공부하는 사람, 우리 동네 공부하는 데는 내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책을 뒤져 억지로 은유를 배우지 마라. 은유를 잘못 배우면 말을 이리저리 비틀고 무슨 문장이든 꾸미려 하고 교묘하게 꼬는 일이 시의 전부인 줄 알게 된다. 이거 안도에는 하는 얘기입니다. 은유가 이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은유를 잘못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배우지 말라고 은유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줄 은유를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니 쓰라고요. 잘못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방점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시는 은유의 덩어리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시는 직유, 은유 등의 비유를 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한다. 그러니 어찌하여 비유와 이런 은유 상징 이런 얘기를 안 쓰겠어요. 쓰는데 제대로 쓰지 않는 데서는 부조화 이런 얘기들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지나갈게요. 지금 시간은 거의 지금 그렇죠? 여기 문재인이 아까 그 시 풍경의 깊이인데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풀잎이 바르르하게 잘 풀잎. 저기 김사인의 풍경의 깊이입니다. 풀잎이 바르르 바람에 떠는 것을 보고 뭘 우냐면 미래 과거의 울림과 미래의 울림을 그걸 통해서 읽어내는 거죠. 이게 그 작은 풀잎의 떨림 하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안도현이 얘기합니다. 적어도 사과를 쓰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정도쯤은 해야 말하자면 그 사과를 쓰고 생각해 봤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과를 우선 오래 바라본다. 두 번째, 사과의 그림자를 관찰한다. 세 번째, 사과를 담은 접시를 함께 바라본다. 네 번째, 사과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뒤집어도 본다.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물어본다. 사과를 스민 사과에 스민 햇빛이 들어와서 이 햇빛이 스며들어서 사과 안에 저렇게 빨갛고 우리들의 입안에서 과즙을 힘들게 핑글해내는 거기에 스며들었을 사과 속에 스며들었을 햇살의 양이 얼마쯤인지 햇살의 따스함이나 빛깔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쯤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 사과를 기르고 딴 사람과 과수원을 생각해 본다. 사과를 기른 과수원의 주인과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사과가 내 앞에 오기까지 길을 되짚어 본다. 사과를 비롯한 모든 열매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러고 나서는 사과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 사과 한 편의 시를 사과를 놓고서 시를 쓰라고 할 때 이 정도쯤 뒤적거려 봐야 시 한 편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저 막연한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얘기 가지고 해놓으면 어떠냐면 붕붕 떠버리는 뿌리가 없는 붕붕 떠버리는 시가 될 수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해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까 그 나눠드렸던 계란 한 판으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는 안 하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기 계란 한 판 3,000원 여기가 사실은 얼마나 유심히 봤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 사실은 이걸 재밌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게. 계란 한 판 고영님. 대낮 골방에 처박혀 시를 쓰다가 문밖 성기 소리를 듣는다. 계란 한 판이 3,000원. 이게 전부인데 여백 의미가 장난이 아니다. 계란 한 번 치고 침묵하는 동안 듣는 이객에 쫑긋 귀를 세우게 한다. 다시 계란 한 판 또 침묵. 아주 무뚝무뚝하게 계란 한 판이 3,000원. 이라 말하자마자 동시에 결안하고 친다. 듣고 있으니 내공이 만만치 않다. 귀를 잡아당긴다. 저 소리 마르고 닳도록 외치다. 인이 박혀 생긴 생계의 운율. 계란 한 판의 리듬. 쓰던 시를 내려놓고 덜컥 3,000원을 들고 나선다. 여기 핵심은요. 핵심은 계란.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계란 장수를 수십 년 한 겁니다. 그걸 곳곳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외친 거죠. 한 동네에서 몇 번 외쳤었는데 한 3, 40년 계란 장사를 여기 차에 싣고 돌아다녔다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란 한 판은요. 이게 이런 거죠. 사실은 여기 계란 한 판은 저도 이제 흉내는 잘 못 내는데 이 정도쯤은 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보다는 더 이게 계란 한 판이 3,000원 계란 이 정도쯤 나와야 돼요. 이 정도쯤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몇십 년 되풀이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데 우리가 방금 요 얘기 들었는데 저기 직접 경험했던 거, 직접 들어봤던 거, 그 다음에 작고 하찮은 거, 사소한 거 그런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건 요건 이제 내가 좀 이걸 쓰지 못했는데요. 충남대 교수 정효 교수가 쓴 도영민의 시를 읽은 시에 대해 나름대로 자기 감상 뭐 이해라도 좋을 건데 이런 겁니다. 여기 있던 부분은 내가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계란 장수는 생을 위하여 위시의 주인공인 계란 장수는 계란을 팝니다. 그것도 여기 첫 부분이요. 계란 한 판을 입고는 눈물을 흘리며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지 않을 수도 없다. 사실은 이 계란 한 판의 이 울림이 이게 웃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요 얘기가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 근데 그것도 붙박이 가게에서 품위 있게 파는 것이 아니라 왜 울음이 나오는지입니다. 현대식 행상이라 할 수 있는 작은 트럭에 계산을 가득 싣고 하루 종일 길 위에서 마을을 방문하며 하여 유목적인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길 위에서 보낸 그 길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의 확성기로 올려나온 소유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와 소유 총량이 그에게 고단함을 준 것만큼 이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반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귀찮은 공해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30년, 40년 동안 생계를 위해서 이 돌아다니는 일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이에요. 요거, 이 정효구 여기 이제 교수는 바로 고영민의 이 계란 한 판이라는 요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짠짠하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요 지나가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지나가고, 요 뒷면으로 넘어갈게요. 뒷면. 요런 부분입니다. 뒷면에, 바로 첫 번분에, 이제 잘라서 생략과 비약, 그리고 압축, 이 기술을 하려는 그 노래는 계란장수의 호객술엔 고영민 시인이 말했듯이 시적이라 할 만한 역동적인 여백이 숨었습니다. 생략, 비약, 압축, 역동적 여백, 뭐 이런 얘기들이 시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얘기에서 일단 거론만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시죠. 누구나 생활 속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나 별다른 생각 없이 흘려보내곤 하던 계란장수의 호객 소리를 새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지나보냈거든요. 다. 우리 무심히 얼마나 우리가 눈길을 보내고 그것을 듣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나죠. 오래 보아야 뭐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뭐 그런 거 있죠. 오래 보아야. 그렇던 얘기인데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요.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거나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환상을 키운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적인 리듬과 운율이야말로 시의 노래와 음악과 같은 고급한 예술 속에만 있는 것이지 이런 기류의 적나라한 일상과 고달픈 생계 속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행상의 기류에서 고작 3,000원짜리 계란 한 판을 팔고자 호객하는 확성기 소리에 고단수의 감동적인 리듬과 운율이 숨어 있으려면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시에서 들어있는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란 한 판이 3,000원 계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걸 얼마나 여기 쓰면 자, 맨 마지막 단락 가보시죠. 삶이 가까이 있듯이 시도 가까이 있습니다. 삶이 진구를 보게 되면 그것이 시의 진실이 됩니다. 스쳐가듯 흘려보냈던 계란장수의 진실이 시의 진실이 되듯 시와 삶은 이렇게 진실의 끈을 대고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이 가까이 있듯이 시도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정국 선생님도 이 부분이 강조됐던 부분이 아닌가. 강의를 내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뭐 그런 사실은 그런 얘기고요. 오늘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쯤 사과 하나를 가지고 이 정도쯤은 댕구로 봤나? 이런 물음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주자는 행설수라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오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이에요. 없죠? 워낙 제가 잘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 그냥. 워낙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